학생이든지 뭐 그렇지 않든지 간에 행정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일 거야, 다. 그래서 이제 그 전통적 행정에 대해서는 수없이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건데 또 전통적 행정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느끼는데 또 그렇지도 못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것처럼 느끼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물어보면 잘 몰라. 전통적 행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이번 시간에 이제 행정론자들이 뭘 얘기를 했는지, 그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거를 강의하는 것이 이번 수업의 목표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여기 지금 수강 신청을 안 하는 학생, 못한 학생들도 있어. 그래서 출석은 우리가 시간이 사실 없어. 이걸 한 학기 다 끝내려고 그러니까 출석까지 다 불러버리면은 시간이 없어서 출석은 중간중간에 부르려고 그래.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그거 이해해주고. 그래서 그때 이제 안 나타난 학생들은 아주 된통 걸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매 시간마다 출석을 부르지는 않을 거야. 시간이 아까워서. 출석 부르는 시간이 10분이야. 우리가 이제 그 정도의 이제 합의를 갖고, 전제를 갖고 우리가 수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제 전통적 행정. 앞으로는 간략하게 OPA라고 표현할 거야. Old Public Administration. 이 전통적 행정은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윌슨, 윌러비, 그 다음에 뭐 굿나우, 이런 사람도 전통적 이제 초기의 행정학자들도 포함하지만은 전통적 행정은 커버 범위가 넓어. 허버트 사이먼의 행정 행태론까지 커버해. 그리고 일부 공공선택론도 전통적 행정에 속해 있어. 공공선택론은 사실상 전통적 행정하고 뉴 퍼블릭 매니지먼트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어. 그래서 전통적 행정이 이제 포괄 범위가 상당히 큰데 그거를 갖다가 이제 3시간에 걸쳐 가지고 다 얘기할 거야. 우선 전통적 행정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윌슨이지, 윌슨, 그지? 우드로 윌슨. 여기서부터 시작하지. 윌슨은 이 사람이 이제 그 행정학이 사실 독립적 학문 분과로 출범하게 된 것은 20세기 넘어서 20세기 이제 접어들면서 윌슨이 쓴 The Study of Administration, 행정의 연구라는 그 논문을 발표했어. 윌슨이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를 지냈어. 정치학과 교수를. 그리고 미국의 28대 대통령을 역임한 사람이야. 정치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9단 정도 되는 거지, 그지? 정치학자에다가 대통령까지 됐으니까. 이 사람이 이제 The Study of Administration이라는 한 2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을 발표했어. 그 논문이 통해서 행정학이 독립적 학문 분야로서, 독립적 학문 분야로서 출범하는 계기가 됐어. 그럼 그 논문에서 뭘 얘기를 했나?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핵심적으로 얘기한 거는 뭐냐면은,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거, 이게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논문을 쓰기 전에 1887년에 논문을 썼는데 그 전에는 미국의 행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단순해. 행정 업무 자체가. 우편 업무 있지. 우편 배달 업무가 페더럴 거버먼트의 핵심적인 업무였어. 우편 배달. 얼마나 단순하다는 얘기야. 그리고 연방 공무원들이 수가 총 2,000명, 수천 명 정도밖에 안 될 정도로 정부의 업무 영역도 굉장히
정부의 업무량도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논문을 쓰는 그 시기 그 20세기로 넘어오면서 그 정부의 업무량이 폭증하고 그 다음에 또 업무가 복잡해져. 상당히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미국에서 이제 이 시기가 이제 산업화와 도시화와 연결되는 시기야. 산업화 도시화 되면서 업무량이 행정 활동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기 시작.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러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냐면은 책에서 그렇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헌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헌법을 제정하는 것보다 헌법을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Running Constitution. Making Constitution. 컨스티튜션보다 중요하다 이거. 그래서 컨스티튜션은 여러분들이 정책이지, 그지? 최고의 정책을 법은 정책을 담고 있지, 그지? 정책을 법적 문서로 표현한 것이 법이야. 법. 헌법은 뭐니? 최고의 정책을 법적 문서로 표현한 것이지. 그러니까 컨스티튜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뭐 학자들이든 행정에 관심 있는 사람들한테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에 어떻게 하면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을 하기 시작해요. 이 전통적 행정화에서 정부의 목표는 뭐냐? 정부의 목표가 뭘까? 정부의 목표는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거야. 이게 사실은 같은 말이지. 서비스를 전달한다. 정책을 집행한다. 같은 말이야, 같은 말. 이게 정부의 핵심 목표가 뭐냐? 이거다, 이거죠. 여기서 이제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가치지. 전통적 행정화의 핵심적인 가치야. 모든 정부 공직자나 정부 기관의 업무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준이 뭐지? 효율성이야. 효율성이야. 업무를 잘했느냐? 효율적으로 한 사람은 잘하는 거야.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기구는, 행정기구는 업무를 잘하는 거로 평가받는 거야. 효율성이 행정기구와 행정공무원들의 업무를 평가하는 핵심적인 기준으로서 자리 잡게 된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정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행정의 연구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정부도 그 유명한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돼야 된다. Government should be run like business. Government should be run like business.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돼야 된다.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해요. 거기서 뭐냐? 정부 운영의 모델은 기업에서 찾아야 된다니까. 기업의 모델에 따라서 정부가 운영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그런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정부는 기업처럼 운영돼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밑에 깔려 있는 건 뭐니? 전제가 뭐냐? 첫 번째. 정부가 기업처럼 운영돼야 된다. 기업이 정부 운영의 모델이 돼야 된다. 라는 뭐래. 깔려 있는 두 가지 가정이 있어. 이 사람 첫 번째는 뭐냐면은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라고 인정하는 거야. 첫 번째, 그지?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에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해야 된다.
쓰라고. 내가 이 강의안은 OCW가 끝나면은 이거 강의안이 이제 OCW하고 같이 이렇게 디스플레이 될까. 그 전까지는 첫 번째, 기업만큼 효율적인 조직이 없다.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조직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 그렇지?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 가정은 정부의 운영과 기업의 운영은 다를 것이 없다. 같다. 그래서 거기에 또 한마디 유명한 얘기를 한다고. The field of administration is the field of business. 정부의 운영은 기업의 운영이다라는 얘기야. 정부의 운영하고 기업의 운영하고 다를 바가 없다 이거. 이게 이제 후에는 이런 것들이 논쟁거리를 일으키지. 과연 같은가? 정부의 운영하고 기업 운영하고 우리가 동일하게 볼 수 있는가?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잘 아는 공사행정 이원론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참 유치하지? 유치하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얘기를 한 걸 갖다가 우리나라 학자들이 공사행정 이원론 이론론 이런 식으로 붙인 거야. 이 사람은 공사행정 이원론 이론론 얘기한 적이 없어. 윌슨과 초기 행정학자들. 그리고 이제 이 두 가지 정부 기업이 운영돼야 된다. 기업처럼 운영된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기업처럼 운영되기 위해서 두 개의 제안을 해요. 두 개.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정치와 행정의 분리. 두 번째는 계층적 조직을 통해 행정 관리를 할 것을 제안해. 두 가지를 제안해. 이게 요체야, 요체. 전통적 행정의 핵심적인 주장이야. 이 두 주장이 왜 오느냐? 정부를 기업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이 핵심적인 주장을 하는가? 요 권리를 알아야 돼. 계층적 조직을 통해서 행정을 관리한다는 것을 다음 시간에 얘기하고 오늘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해야 된다. 요거는 이제 정치 행정 여러분들이 이원론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정치 행정 구분론이라고 얘기해도 되고 상관없어. 이원론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디코토미라는 거고 구분이라는 것은 separation, policy, politics and administration 이거지. 정치와 행정이 분리돼야 된다. 다시 말해서 정치의 영역과 행정의 영역은 구분돼야 된다. 그리고 정치 문제와 행정 문제는 구분돼야 된다. 이거. 잘라져야 된다. 그 정치 문제는 정치 영역에 맡기고 행정 문제는 행정 영역에 맡겨라 이거. 다시 말해 정치 영역이 대표적으로 뭘까? 의회. 행정 영역은 행정기구. 행정기구에 맡겨라. 정치 문제는 어떤 게 있을까? 정치 문제와 행정 문제는 구분돼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정치 문제는 주로 이런 거야. 정치인들과 시민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 이게 정치 문제야.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하면은 정치 기구가 시민들의 의지를 법으로 구현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정치 문제야. 정치 문제. 시민과 정치인들하고 시민 유권자들에서 선출된 대표들과 시민들, 유권자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 관련되는 문제들. 핵심적인 문제가 이거 아니겠냐, 그렇지? 어떻게 하면은 정치인들이 시민의 의지를 법으로 구현할 것인가? 시민이 원하는 것을 법으로 제정할 것인가? 이런 문제지. 이게 정치 문제야. 그런 문제는 정치 영역, 다시 말해서 의회에 맡겨라. 이거. 그 문제를 푸는 건.
행정 문제는 뭘까? 그렇다 그러면 이미 다 얘기했어. 행정 문제는 어떻게 하면은 정치기구가 제정한 법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 이게 행정 문제. 행정 문제는 행정 영역에 맡기라 이거. 이런 얘기야. 정치행정위원회라는 것은 정치 문제와 행정 문제를 구분해서 정치 문제는 정치기구에 맡기고 행정 문제는 행정기구가 처리하도록 해요. 그러면 거기서 선생님, 뭐 옛날에는 이렇게 안 했습니까? 그전에는? 안 했어. 정치기구가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문제도 다 건드렸어. 그게 바로 어떤 식의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역관체제, 스포일 시스템. 역관체제에서는 정치인들이 행정 문제까지 건드렸어. 그지? 행정 문제 뭐야? 공무원을 뽑고 공무원을 한테 사업을 시키고 이걸 다 정치인들이 개입을 했다고. 그렇지? 역관 문제, 역관 체제. 역관 체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안 하겠어. 정치인들이 정치 문제뿐만 아니라 행정 문제까지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그러한 결과 부패와 비효율성이라는 그런 부작용을 낳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역관 체제가 유발한 부패와 비능률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정치행정이원론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이 정치행정이원론 모델이 이게 왜 기업 모델인가? 아까 그랬지.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한다고 그랬어. 그럼 기업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잘 봐봐. 왜 이게 기업 모델에 입각해서 기업 모델을 이렇게 따라서 기업 모델에 따라서 행정 운영을 하자.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해야 된다. 이런 위에서 이 제안을 한 건지. 기업은 여러분들 봐봐. 이사회가 있지? 기업, 그지? 이사회가 뭘 하냐? 결정하지, 그지? 결정한 걸 누가 집행하냐? CEO가 하지. 우리가 말하는 비즈니스 매니저라고 얘기하지, 그지? 비즈니스 매니저. 기업 관리인이 집행을 해, 그지? 행정기구를 통할해서 이끌고 집행을 하는 거지, 그지? 행정기구의 장이지, 이게. CEO가, 그지? 자기 휘하에 그 기업 조직의 종사자들, 기업인들, 직원들, 기업 직원들 데리고 자기가 집행을 하는 거죠, 그지? 분리돼 있지? 그지? 자, 그러면 이렇게 기업처럼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기업처럼 정부도 운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면 되지. 정치와 행정을 구분해서 정치는 결정을 하게 만들고 행정은 집행하게 만들면 되죠. 그죠? 그리고 다시 말해서 정치의 이사회에 해당하는 거 뭐지? 의회지. 의회가 결정하게 만들고 행정기구가 집행하게 만듭니다. 왜 정치행정이원론이 정부는 기업처럼 운영돼야 된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제시된 제안인지를 이해하게 될까? 그지? 이해됐지? 이 정치행정이원론이 당시에 이제 윌슨이 이제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거기에서 초기 행정학자들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했어. 윌로비라든지 굿노우라든지 그다음에 귤릭 이런 사람이 동조를 하면서 상당히 그 파급력이 크게 영향을 미쳤어. 그래서 이 정치행정이원론 입각에서
통치기구가 조직되는 경우가 많았어. 정치행정 이원론에 따라서 통치기구를 조직하는 것이 특히 어디서 많이 나타나냐면 지방정부에서. 정치행정론의 정치행정 이원론에 입각해서 통치기구를 많은 지방정부가 조직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 지방행정 시간에 배웠던 걸까? 의회 시정관리인형 들어봤어? 지방정부의 형태 세 가지가 있지 주로. 지방정부의 형태 그러면 하나는 시장 의회형. 지방정부의 통치기구를 어떻게 조직화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세 가지 형태가 있지. 통치기구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얘기했어. 정치기구도 얘기했고 행정기구도 얘기했어. 정치기구는 의회를 말하는 거지. 쉽게. 행정기구는 행정부야, 그지? 그럼 통치기구는 뭐냐? 두 개를 합친 거를 통치기구라고 그래. 영어로는 governing bodies. 그게 통치기구야. 통치기구는 정치 시스템과 행정 시스템을 묶어놓은 걸 갖다 통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해. governing bodies. 그러니까 지방정부의 통치기구를 어떻게 조직화시킬 것인가? 세 가지 유형이 있어. 하나는 시장의회요. 이거는 시장하고 의회를 분리시키는 거지. 우리나라가 시장의회에 속하는 거지. 기관 대립형. 그 다음에 위원회형.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겠어. 지방행정 시간에 가서 배워. 사실은 지방행정이 내 전공이라 그랬지. 이거 OCW 이거 강의 듣는 행정학자들은 놀랄 거야. 저 사람 왜 지방행정 안 가르치고 행정학 개론을 가르치는가? 행정 이론을 가르치는가? 다 행정학자가 꼭 지방행정 가르친 사람이 지방행정만 가르쳐야 되나? 그건 아니잖아. 여러분들이 수요가 많은 것을 가르쳐야 되지. 그 중에 이게 이제 의회 시정관리형이 나머지 세 번째 속하는 거야. 이게 통치기구를 어떻게 조직화시킬 것인가. 근데 미국의 지방정부에 현재 약 70%가 의회 시정관리인형이야. 4분의 3 정도 돼. 거의 압도적이지. 시장의회형, 위원회형은 많지 않아. 의회 시정관리인형에서 자, 의회는 뭘 하지? 결정을 담당하지. 시정관리는 뭐지? 집행이지. 시정관리는 영어로는 시티 매니저라고 얘기해. 아까 뭐라 그랬지? 여기 기업관리는 뭐라 그랬지? 비즈니스 매니저. 야, 완전 똑같지 않냐? 완전 똑같지 않아? 그지? 완전 똑같잖아. 얼마만큼 여러분이 딱 느낌 올까, 그지? 미국에서 지방정부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통치기구를 조직하는 형태인 의회 시정관리인형은 완전히 뭐야? 기업의 모델에 완전히 판박이를 한 거 아니야, 그지? 정치와 행정 이가 완벽하게 분리시켜버린 거, 그지? 근데 이론적으로는 가능해. 정치와 행정이처럼 이렇게 분리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는 결코 정치와 행정이 완벽하게 분리된 적은 역사상 한 번도 없었어. 한 번도 없었어. 심지어 의회 시정관리인형에서도 의회가 감독이나 감시 기능을 통해서 행정기구, 시정관리인 행위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지? 시정관리인과 행정기구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시정관리인은 좋은 기능을 통해서
의회 입법 과정에 또 영향을 미쳐. 상호작용하지. 항상 행정과 정치는 현실적으로 상호작용을 해. 분리가 불가능해. 분리가 어려워. 당시의 학자도 행정과 정치는 분리하지 어렵다라는 것을 당시에 많은 학자들도 표현했어. 피력을 했어. 예를 들어서 귤릭,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귤릭 있잖아. 루서 귤릭. 이 사람이, 루서 귤릭이라는 사람이 뉴욕시의 첫 번째 시정관리인이었어. 귤릭. 시정 관리인가 시장과의 차이가 좀. 시장은 유권자들이 뽑지, 그지? 첫 번째. 시정 관리는 의회에서 임명해. 의회에서 임명을 해. 그러니까는 야 봐봐. CEO는 누가 임명하니? 기업에서. 이사회에서 임명하지, 그지? 똑같아. 의회에서 임명해. 그래서 의회에서 미국의 이제 신문을 이렇게 쭉 보면은 행정 관련된 신문 보면은 피닉스시에서 시정 관리인을 뽑는다. 그러면서 우리 시정 관리인의 자격, 요건 쫙 적어놓고 보수 적어놓고 응모하시오. 네. 그럼 주로 거기에 응모하는 사람들은 행정학 마스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MPA라고 해요. Master Public Administration. 물론 뭐 경영학 MBA를 한 사람도 응모를 하고 그렇지만은 점점 MPA 디그리를 가진 사람의 숫자가 점점 늘고 있어. 행정학 석사학위 한 사람들이 응모를 해. 그래서 의회에서 선발하고 의회에서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 똑같이 CEO하고 기업의 CEO하고 이사회와 CEO 관계가 똑같아. 그리고 의회가 네가 일정 기간 동안에 행정을 이끌고 혁혁한 성과를 거둬달라. 그러면 이제 시정관리인이 열심히 일을 해서 높은 성과를 거두도록 해. 왜냐하면 그 사람은 단순히 한 도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성과를 인정받으면 보다 큰 도시의 시정관리인으로 갈 수 있어. 자기 커리어가 점점 늘어나는, 커리어가 점점 많이 붙고 자기 몸값이 높아지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려고 그러지. 기업의 CEO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하고 똑같아. 자기 몸값을 높이기 위해 가지고 노력을 한다고. 그 뉴욕시의 첫 번째 시정관리인이 귤릭이었어. 그리고 귤릭이라는 사람은 여러 가지 행정학 쪽에 기여한 바가 많지. 미국의 행정학회를 갖다 Administratio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그런데 아스파 약자야. 아스파 American Society for Public Administration 행정학회야. 이 행정학회를 창립한 사람, 창립 멤버. 굉장히 오래 살았어. 한 100세까지 살았어. 선생님 박사과정 때 또 살아계셨어. 선생님 박사 학위를 92년에 했는데 그때도 살아계셨어. 98인가 그래. 놀라운 사실은 93살에 저 사람이 93살에 논문을 썼어. 쓴 논문이 미국 행정학회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 리뷰에 발표돼 있어. 인용을 했는데 보통 학자들이 인용을 하잖아. 인용하는데 딱 두 글만 인용했어. 하나는 자기가 쓴 거. 자기가 쓴 포스트코브에 관련된 뭐 그런 책이 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햄릿. 셰익스피어 햄릿. 왜냐하면 자기가 다 겪었어. 미국의 행정을 살아서 다 겪었어. 그지? 살아서 경험을 했어. 무슨 사이테이션이 필요하겠어. 다 눈으로 본 건데. 그래서 이제 정치와 행정은 사실상 구분이 어렵다. 이런 얘기를 누가 했냐면 귤릭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써 있는데 행정은 뭐냐? seamless web of discretion. 야, 이거 한번 번역해봐. 행정,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 뭐냐?
seamless web of discretion and action. 이런 걸 번역을 잘해야 돼. 나는 어떻게 번역했냐. 그칠 줄 모르는 재량적 행위의 연속이다. 끊임없는 재량적 행위의 연속이다. 이거. 웹이라는 것이 이제 seamless라는 것은 이게 seam이라는 것은 옷과 옷 사이에 그 이음새 있지? 어? 이런 부분이 이제 seam이지, 그지? seam. seam이 없어. seam이 없다는 뭐야? 그칠 줄 중단 없는 이런 거지. 중단 없는, 끊어짐 없는, 끊어짐 없는 이런 거. 끊어짐 없는 재량적 행위에 이건 두 개 합쳐서 해석하는 거. 재량적 행위의 웹이다, 거미줄이다, 연속이다 이거지. 연속.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는 행정가들은 뭐야? 끊임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량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거 아니니, 그지? 재량이 있다는 거야. 재량을 갖고 결정한다는 거야.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뭐냐면 애플비야. 애플비. 애플비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Administration is policy making.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했어. 행정은 정책 결정이다. 귤릭은 약간 돌려서 얘기했고, 애플비는 성질이 급한가 봐. 노골적으로 Administration is policy making. 정치와 행정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이거. 그러면 이렇게 현실적으로는 정치와 행정이 구분이 어렵거나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윌슨과 그를 추정하는 초기 행정학자들이 정치 행정 이원론을 주장한 이유가 뭐야? 몰라서 정치와 행정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을 몰라서 무지해서 아까 얘기했지. 윌슨은 당대 최고의 정치학자였어. 정치학과 교수였어. 몰라서? 그리고 무식해가지고? 아니야. Absolutely no. 이유가 있어. 왜? 아주 거창한 이유가 있어. 거창한 이유. 그 이유를 끝내고 오늘 수업을 접는다. 민주적 중요한 거야 이거 지금.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와 행정은 구분돼야 된다.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어떨 때 민주적 책임성이 확보되죠? 언제 확보되냐 하면은 시민의 의지가 통치 과정을 통해서, 통치 과정이라는 거야. 정치와 행정 과정 합친 거야, 그지? 통치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시민의 의지가 구현될 때 민주적 책임성은 확보되는 거야, 그지? 이해됐지? 시민의 의지가 통치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치와 행정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거야. 다시 말해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하고 정치가나 정치기구로 하여금은 정치기구가 여기 위에는 이제 시민들이 있지, 그지? 시민들, 정치기구가 유권자의 의지를 완벽하게 구현하는 너무 덥다. 정책을 결정.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100% 완벽하게 구현하는 정책을 결정해. 그 다음에 행정기구는 뭘 하지? 정치, 의회에서, 이건 의회라 그랬지.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또 뭐야? 완벽하게 집행. 자, 이거 플러스 이거가 되면 어떻게 되지? 민주적 책임성이 확보되는 거지. 완벽하게 확보되는 거지. 민주적 책임성 완벽하게 확보하는 방법 두 가지. 정치기구가, 의회가 유권자의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 정책으로 담아내. 두 번째, 행정기구가 완벽하게 담아낸 유권자의 의사를 완벽하게 집행해버려. 100% 집행. 그것만큼 확실하게 민족 책임성을 구현하는 방법이 어디 있어? 이게 분리돼 있지 않으면은 그게 어렵다라는 거야. 정치와 행정이 분리되지 않으면은 민족 책임성을 완벽하게 구현이 되기 어렵다라는 거야. 오케이? 응? 전통적 행정은 책임성을 확보하는 여러 가지 기제들이 있어. 여러 가지 기제가 있는데 어떤 방식을 통해서 책임성을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이 있어. 책임성의 유형이 있어. 하나는 계층적 책임성, 법적 책임성, 전문가적 책임성, 정치적 책임성. 어떻게 구분하냐면은 책임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의 책임성이 있다. 이걸 누가 얘기했냐면 롬잭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어. 롬잭. 그런데 전통적 행정은 책임성을 확보하는 기제로서 계층적 책임성을 선호해. 이거를 지지한다.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계층적 책임성을 통해서 민족 책임성이 가장 잘 확보될 수 있다. 간단하게 그냥 네 가지를 얘기하면은 계층 책임성은 뭐냐면은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부하가 행동할 때 책임성이 구현된다고. 상관의 명령과 지시에 따라서 부하가 행동할 때 상관의 명령과 지시를 완벽하게 이행할 때 책임성이 구현된다. 법적 책임성은 법과 규정에 따라서 공직자가 행동할 때 책임성이 구현된다. 전문가적 책임성은 미국의 공무원들은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아. 엔지니어 출신도 있고, 뭐 우리나라를 그렇지. 의사 출신도 있고, 변호사 출신도 있고, 회계사 출신도 있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곳곳에 정부 영역 곳곳에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데 그 전문가들이 소속된 단체가 있어. 변호사 단체, 의사 협회, 뭐 회계사 협회, 건설업자 건설업 협회. 그 협회가 전문가가 소속된 협회가 요구하는 기준, 규범, 가치에 따라서 행동할 때 책임성이 구현된다는 거. 협회 기준, 가치, 규범 이런 게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의사협회 같은 경우는 히포크라테스, 갑자기 생각이. 히포크라테스 선서 뭐 이런 것들이겠지, 그치? 소속된 전문가 단체가 요구하는 규범, 가치, 기준에 따라서 행동할 때 책임성이 구현된다. 정치적 책임성이라는 것은 정치적 기구들, 그 정치적 기구, 행정기구 밖에 있는
정치적 단체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공무원이 행동할 때 책임성이 완비된다는 거예요. 정치적 단체는 어떤 게 있니? 정치적 그 요소 또는 정치적 단체 또는 정치적 기구, 의회가 있을 거고, 뭐 시민단체도 마찬가지지, 그다음에 여론, 그다음에 언론 이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의회가 요구하는 바대로 행동했다. 그럼 어떻게 돼? 정치적 책임성은 완성이 되는 거야. 정치 책임성이 구현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책임성들이 이렇게 하나의 책임성을 충족시키면은 다른 책임성을 충족하기 못하는, 다시 깨트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 우리가 이제 계층적 책임성, 자, 내가 지금 무슨 어떤 예를 하나 들겠어. 그것이 어떤 사람이 예를 드는데 그 사람이 이 네 가지 책임성 중에서 어떤 유형의 책임성을 구현하고 있는지 알아맞혀봐. 때는 바야흐로 1979년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이 벌어진 청와대 안가인 궁정동으로 가는 거야. 궁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과 뭐 차지철 이런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재규가 대통령을 암살할 생각을 갖고 자기 부하들을 끌고 궁정동에 밤늦게 잔입을 해요. 그리고 딱 그 D타임이 오면서 부하한테 쏴라. 그러면서 누구한테 명령하냐면은 그 자기 핵심 부하인 김재규 핵심 부하인 박선호 대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박선호 대령이 육사 출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군인이에요. 상관이 지시를 하니까 망설임 없이 총을 꺼내가지고 안가로 뛰어들면서 박정희 대통령을 쐈어. 자, 박선호 대령은 어떤 책임성을 충족시키고 있어? 어떤 유형이 있어? 근데 법적 책임성은 구현하고 있어? 아니지. 법과 규정을. 이거 내란 음모죄지, 그지? 그렇지만은 상관이 하라는 대로 한 거야. 이런 일 너무 많이 벌어져. 특히 전시에는. 히틀러. 야, 얼마나 그 반인륜적 행위들이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서 행동한 거야. 자기는 박선호가 이제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형장이 이슬로 사라지는데 법정에서 그렇게 얘기해. 나는 내가 존경하는 상관이 김재규였고 평생 나의 선배이자 스승으로서 모셨다. 나는 그 사람이 지시하는 걸 갖다 어길 수가 없었다. 그 사람 나의 상관이다. 딱 이렇게 얘기한 거. 멋있지. 그러고 그냥 죽었어. 딱 깨끗하게. 너무 멋있는 사람이야. 변명 안 했어. 그 사람 계층적 책임성을 완성한 거. 근데 이제 이 계층적 책임성을 무엇보다도 중요한 책임성 확보 기제로서 전통적 행정이 지지하고 있다는 거. 계층적 책임성 하에서는 이걸 다 지금 계층으로 보는 거야. 정치인의 상관은 누구지? 유권자지, 그지? 행정가의 상관은 정치인이지, 그지? 정치인이 시민에 대해서 시민이 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자기 상관이니까 정치적 상관인 유권자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것을 정책으로 담아낼 때 어떻게 돼? 정치인은 시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행정인은 정치인이 결정한 정책을 성실히 완벽하게 이행할 때 행정인은 자신의 상관인 정치인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죠. 책임성의 방향은 어떻게 돼요? 정치인은 시민한테 책임지는 거고 행정인은 정치인에 대해서 책임지는 거야. 결국 어떻게 돼? 행정인은 정치인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시민한테 책임을 지게 되는 거죠. 두 개를 엮어서 얘기하면은 정치인은 시민이 요구하는 것을 정책으로 담아내고 행정인은 자신의 정치적 상관인 의회가 결정한 정책을 완벽하게 수행될 때 민족 책임성이 확보되는 거. 그지? 계층적으로 이해하는 거지. 계층적 책임성이 확보되면 민족 책임성 확보된다. 민족 책임성 확보하는 방법은 계층적 책임성을 구현시키는 것이다. 정치와 행정은 다 얘기했어. 왜 이렇게 정치와 행정을 구분했느냐?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와 행정을 구분했다. 서로 상호작용하는 걸 몰라서 그렇게 무조건적으로 잘라낸 게 아니라 민족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치와 행정 구분했다. 여기서 완벽하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영어로는 faithfully. 책에 보면 faithfully. 선생님이 이제 완벽하게, 철저하게 번역하는 거죠. 철저하게 행정가가 정치인들이 설정한 정책을 철저하게 이행할 때 행정인은 정치인에 대해서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결정한 정책을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행정가들한테 필요한 자질이 뭐냐? 철저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두 가지 자질이 필요해. 하나는 중립성이야. 뉴트럴리티. 다른 하나는 전문성이야. 프로페셔널리즘. 이게 행정가가 정치인에 대해서 철저하게 책임지고 행동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가한테 요구되는 자질이야. 중립성, 전문성. 만약에 중립성이 없다 그러면은 행정가는 정치가한테 책임지지 않게 돼요. 예를 들어서 김재규가 박선호한테 대통령을 살해하라고 상관에서 명령을 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박선호가 명령을 받고 나서 이거는 윤리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데 내 종교적 신념하고도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는데 그리고 안 해버려. 그럼 그건 중립적이지 못하는 거야. 중립성이라는 것은 어떤 명령이 오든지 간에 그 명령이 자신의 신념, 가치, 규범하고 상충되더라도 그것을 이행하는 것이 중립성이라고 합니다. 중립적이지 못하면은 철저하게 행정가들이 정치가들이 원하는 것을 구현해내지 못해. 내 신념에 반하니까 안 하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치? 그 중립성이라는 것을 전통적 행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행정가의 자질로서 덕목으로서 중립적이어야 돼 우선. 어떤 위로부터 오는 명령과 지시든 그것이 나의 이익에 반하든 나의 가치에 반하든 나의 규범에 반하든 나의 신념에 반하든 나는 할 것이다. 해야 돼. 그걸 자기의 가치 체계에 따라서 변형시키거나 왜곡시키면 그것은 어떻게 돼? 철저하게 행정가가 정치인에 대해서 책임지지 못하게 돼. 그지? 정치인들이 결정한 정책을 철저하게 행정가를 통해서 구현되지 못해. 그지? 중립성이 필요해. 그 다음에 그걸 잘하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하니? 전문성이 필요하지. 아무리 중립적이라도 전문성이 없어 봐. 무식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 철저하게 이행이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통적 행정 이론에서 나오는 두 가지 단어. 중립성, 전문성. 이 두 가지를 합쳐서 뭐라고 한 단어로 표현하는데 중립적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neutral competence 또는 expertise 전문적 능력. 전문적 능력이 neutral competence가
행정가들한테 요구되는 자질이다. 오늘은 10분 정도 더 많이 했어. 그리고 질문은 한 단원이 끝날 때 전통적 행정 부분이 끝나면 그때 시간을 확보해서 받을까? 전통적 행정 전체에 대해서. NPM이 끝나면 그때 받을까? 알았어? 그리고 선생님이 누누이 강조하지만은 이 시간을 단순히 행정학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 공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라고. 여러분들이 가서 이제 쫙 읽어보면은 훨씬 스피디할 거야.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야. 자, 끝내자. 수고했어.